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1930년대에서 1940년대 대표 시인의 대표작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 대표 시인의 대표작들을 보고 이건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재에 나와 있는 시들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교재에 없지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작품들만 엄선해서 3, 40년대 시를 또 한번 업로드 해 보려고 합니다. 꼭 보고 이 시들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해보고, 혹시나 시험에서 이런 시들이 우리가 배웠던 영상에 없었던 뭐 시들이 나왔다, 이제 배우지 않은 시들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이해력을 바탕으로 적용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적용해서 풀 수 있도록 암기, 단순 암기가 아니고 시는 이렇게 감상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적용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또 다양한 시들을 또 개인적으로 많이 봐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따로 자율적으로 여러 이제 교재들 구매해도 좋고 해서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작품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용학 시인은, 네, 이용학 시인, 파란색으로 할 거 그랬네. 이용학 시인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일제강점기에 유이민의 삶을 유이민의 삶을 시로 표현한 그런 시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국이랑 뭐 러시아랑 이렇게 붙어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수탈을 피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북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생겨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주라든지 뭐 러시아 이런 쪽에서 막 살다가 여기서도 이제 막 핍박받고, 소수민족이니까 핍박받고 뭐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 유이민들의 슬픈 삶을 시로 표현한 사람이 이용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이용학이 딱 나왔다, 이름이 유이민의 삶,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이민의 삶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일제강점기에 유이민의 삶, 요걸 시로 표현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럼 시를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단데, 이 제목이 요렇게 시의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거든. 그래서 이 반복되고 있는 이 식구를 제목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딱 유이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화자가 유이민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이 최후의 밤, 뭘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해. 사망죠? 아버지가 사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도 아니고 집도 아닌 곳에서 사망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길에서 죽는 걸 객사라고 하거든. 객사하는 상황이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그 순간에 주변에 그 풀벌레들이 막 울고 있었다고. 이 후렴구 제목이기도 한 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의 효과가 뭘까? 효과 한번 써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 풀벌레 감정이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풀벌레가 슬퍼서 울고 있다. 내가 가족들이 슬프니까 풀벌레가 우는 소리도 슬프게, 풀벌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이 슬퍼서 울고 있다,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다시 볼게요.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감상에 따라 달라요. 감정이라고 안 하고 대비라고 할까요? 대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각각 좀 반대되는 감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족이 슬프니까 이 풀벌레도 슬프게 울고 있다. 이렇게 인식 감상할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슬픈 상황에서 풀벌레가 아무렇지도 않게 고요한 정막을 깨고 울고 있다 해서 내 슬픈 감정과 그 아무렇지도 않은 풀벌레 소리가 대비되고 있어서 대비되고 있다.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감상의 효과는 슬픔의 강조예요. 슬픔의 강조. 어찌 됐든 간에 슬픔의 강조가 어쨌든 이게 이루어지는 효과라는 거, 이걸 꼭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 반복되니까 당연히 두 번 반복되니까 안정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또는 뭐 균형감, 뭐 이런 비슷한 말 쓰면 다 쓰면 맞아요. 균형감. 또 뭐 운율 형성해도 되고요. 반복이니까. 그다음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이건 잘한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고 유언도 없습니다. 유언 없이 아수을만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 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외국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외국 유이민이니까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에 꽃봉우리가 깔안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비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가지고 있던 꿈도 피지 못하고, 그죠? 아버지의 어떤 희망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사망했죠? 차갑게 식어가고, 심장이 정지했고, 의원이 왔지만, 뭐, 사망했다라고 말하고 그냥 가고, 그래서 가족들은 다 슬퍼서 울고, 그 상황에서도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옆에 한번 핵심 정리 볼게요. 자, 여기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애상이라는 건 뭡니까? 애상. 슬픔입니다. 슬픔. 꼭 알아두세요. 애상적 어조 하면 슬픔의 어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통하면서도 절제된 어조. 이게 중요합니다. 절제. 아주 뭐 격정적인 어조. 이런 게 아니고 절제된 어조. 슬픔을 표현하지만 절제된 어조. 절제된 어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적 특징, 비극적인 체험을 절제된 감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절제 중요합니다. 자, 아래 이하 감성 보세요. 이 시는 러시아를 넘나들며 상인으로 삶을 꾸려가던 한 조선인의 아버지의 최후를 통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유랑하는 민중의 비참한 삶을 보여준 작품이다. 물론 이 아버지가 시인의 실제 아버지였는지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가 허구일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이용학 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타지에서 사망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선의 유이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걸 표현한 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 봅시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비극적인 체험을 절제된 감정 맞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화자의 정서가 급변하고 있다. 아니죠. 청각적 표현,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청각적 심상이죠. 비극성이 고조되고 있다. 뭐 비극성, 슬픔 강조 같지.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 서사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보세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냐면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어떤 시신을 표현한 시구죠. 한번 보기 봅시다.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의 심리. 회한이 뭐냐면 이 회한. 후회와 한입니다. 후회. 그리고 한.
아, 난 이렇게 못 죽어. 너무 후회돼. 이런 게 회한이 알겠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이번 절제된 감정으로 죽음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절제된 감정으로 객관적으로. 여기서 뭐 슬픔이 막 극대화돼서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 전부 다 절제된 어조로 표현되고 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3번 주관적인 시각으로 죽음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주관적인 시각은 없고요. 3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 이런 게 없죠. 그죠?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용학 꼭 알아두고요. 이용학. 그리고 이제 절제된 어조가 쓰이고 있다는 이 시에서 그리고 이 후렴구 같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가 감정이입이나 대비로 감상할 수가 있고 어쨌거나 뭘로 이제 감상을 하든지 간에 이 슬픔과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걸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추일서정 보세요. 김광균 하면은 이 김광균 봅시다. 김광균 하면은 이 김광균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지스트 한마디로 이미지스트. 이미지스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미지죠, 이미지. 이 사람은 글을 네, 글이라고 좀 이상하고요. 그림 그리듯이 시를 썼다. 그래서 이 김광균 씨는 읽으면 마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회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화성. 이 회화는 그림을 말해요. 그림처럼 그려지는 시. 그래서 이미지를 아주 잘 활용했고 회화적 특성이 있는 시를 많이 썼다. 그리고 이 사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모더니즘 하면은 도회적 감성. 도시적 감성이죠. 도시적 감성. 에다가 이제 상실감 또는 뭐 문명 비판 이런 정서가 담겨 있으면 모더니즘이거든요. 왜냐면 1930년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근대화 시기죠. 일제강점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근대화가 되어가는 시기니까 뭐 근대화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발전하면서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상실감이라든지 문명이 들어오면서 좀 비판받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있죠. 좀 뭔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리고 좀 아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김광균 하면 이미지를 잘 사용했다, 그림 같은 시를 썼다, 어떤 모더니즘, 도회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 시를 썼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김광균의 대표작 추일 서정을 봅시다. 추일 하면은 가을날, 가을춥이다. 가을날에 서정은 뭐 서정시 할 때 서정이죠, 그죠? 감정. 가을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한 시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 사람 시를 읽었을 때 어떻게 그림처럼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이게 가을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낙엽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낙엽은 뭐다?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망명 정부 하면은 망해버린 정부잖아요. 망해버린 정부의 집회는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 없음. 그치? 그래서 가을날의 낙엽은 쓸모가 없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되게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이런 표현 우리가 비유법에서 봤을 때 A는 B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 A는 B다. 이거 무슨 표현법이죠? 중학교 때 배우는데 이게 은유법이죠. 은유법. 은유적 표현도 쓰였고요.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네, 도룬시 외국 시죠. 그래서 포화 속 전쟁으로 인해서 이지러진 외국의 도룬시를 생각나게 한다. 이 가을날이. 그래서 끝까지 읽어볼게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뭐 이런 거는 한번 이거 저기 형광펜 쳐볼게요.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는 길은 넥타이처럼. 이런 거는 이제 철험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이죠. 직유법.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일광이 뭡니까? 일광. 일광은 태양빛이죠. 태양빛.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낙엽이 쓸모없는 낙엽들이 쭉 쌓여 있고 바닥에 막 전쟁터 같은 어떤 느낌을 받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길은 구겨진 넥타이처럼 막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고, 그 길의 끝은 태양빛 속에서 안 보인다.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밝게 빛나게 여기 끝이 안 보이고, 낙엽도 막 쌓여 있고요. 그지? 낙엽도 막 쌓여 있고. 그런 풍경을 보고 있어요. 조그만 담배 연기 내뿜으며 세로 2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이 옆에 뭐가 달리고 있어요? 급행 열차가 슝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연기 내뿜으면서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고 표현했죠. 재밌죠? 열차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간다. 증기기관차니까. 지금은 뭐 증기기관차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석탄을 넣어가지고 연기가 막 굴뚝에서 나오면서 가는 기차, 그 석탄을 떼는 기차가 있어가지고 그런 기차입니다. 옛날이니까.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여기에 이제 나무도 있죠. 나무도 있는데 포플라 나무의 이 앙상한 가지 사이로 근골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장의 흰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여기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공장이 막 굴뚝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의 지붕은 이 지붕이 하얗게 돼 있고, 그걸 이제 흰 이빨이라고 표현했죠.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여기 앞에 있던 철책도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네, 구름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구름이 셀로판지로.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재밌는 표현 났죠.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며. 이런 거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보면 되죠. 공감각적 심상. 해가지고 청각을 발로 찬다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에 네, 뭡니까? 촉각화. 촉각화라고 할까요? 청각을 촉각으로 표현했죠.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이 화자가 이걸 쭉 보다가 무슨 우수에 잠겼는지, 복잡한 고민이 있는지 황량한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 걷다가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슉 반원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이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을의 풍경을 보면서 어떤 도회적 감상을 바탕으로 상실감, 슬픔을 표현한, 애상감, 애수를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검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폴란드, 도룬시, 넥타이, 포플라나무, 셀로판지. 선생님이 이 검은색으로 친 시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딱 보면 뭘 것 같아요? 외래어죠, 외래어. 우리 순우리말 한국어가 아니고 외래어잖아, 외국어. 그죠? 외래어, 외국어. 그죠? 이 파란색으로 쓰지 말고 검정색으로 쓸게요. 외국어. 그래서 이렇게 외래어, 외국어를 써가지고 모더니즘적인 어떤 느낌을 들게 했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도회적인 감성을 나타내려고. 우리 김소월 씨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소월 씨는 이런 표현 전혀 없죠. 오히려 더 향토적이고 토속적이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얘기들을 막 담으려고 했는데, 김광규는 전혀 다르게 외래어, 외국어 쓰면서 좀 도시적인 풍경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을날의 풍경이 제재고요. 황량한 가을의 애수를 표현했고요. 고독감. 주지적, 이런 단어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애수적, 회화적,
시각적이라는 뜻이고 쓸쓸함을 표현했고요. 쓸쓸한 가을날의 풍경 속에 외로이 방황하는 인물이다. 시적 특징 보세요. 공감각적 이미지 썼고요. 회화적 심상 당연히 썼고요. 문명 비판적 아까 얘기했죠. 현대적 감각 얘기했죠. 외래어 외국어 많이 썼다고. 지배적 심상은 고독인 거는 뭐 읽어보면 알 수 있고 고독한 행위를 표현하는 게 우리 풀벌레 소리를 발로 찼다. 공감각적 심상이 있었죠. 그리고 허공에 괜히 던지는 돌팔매 돌 이것도 행위로 볼 수가 있죠. 공감각적 심상 청각을 촉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도 있었습니다. 이해와 감상 볼까요? 김광균의 시는 시의 회화성은 현대 도시 문명의 새로운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시는 회화이다 라는 모더니즘의 기초 위에 있다. 시는 그림처럼 그려져야 된다. 그런 모더니즘의 어떤 생각 속에 있대요. 추일서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작품에 나타난 황량한 풍경은 화자의 눈에 비치는 사물인 동시에 쓸쓸한 자신의 심리 상태가 투영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는 기계 문명의 황량함, 문명 비판적 성격이 드러나죠. 소시민적 서정과 문명 속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감과 삶의 우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 시는 회화처럼 표현한 어떤 감각적 심상들이 많이 사용된 시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는 어떤 문명 비판적인 모더니즘 안에 들어있는 문명 비판적인 감성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화자의 고독감과 삶의 우수가 드러나 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확인 문제 보세요.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보세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네, 맞죠? 1번이죠. 2번 보세요. 대조적인 이미지를 병렬적으로 대조적인 이미지 없죠. 이게 다 비슷한 이미지죠. 어떤 도회적 감성, 도시적인 표현을 한 시어들이 나오고 저기 좀 황량한 느낌을 주는 시어들이 나타나고 대조적인 이미지가 있지는 않죠. 공간의 범위를 점점 좁혀가면서 이런 건 없고요. 먼저 정서 제시하고 자연 풍경 이런 것도 없죠.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보세요. 기억, 리을 중 공감각적 심상이 표현된 부분은 네. 기억, 리을 이게 없네. 네. 어쨌든 공감각적 심상 우리가 방금 하나 했으니까 요거죠, 요거. 네. 2번은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광균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람인지 좀 그 정도만 알아두고 그리고 이 추일서정 대표작 보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했구나 모더니즘도 이렇게 담아냈구나 이렇게 감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절정 보세요. 이 절정은 이육사 시인인데 이육사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육사의 삶. 자, 이육사는 본명은 원록이고 이게 필명. 25년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 가입해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구 형무소에서 받은 수임번호 64를 따라서 호를 64라고 지은 거예요. 본명은 이원록이에요. 추록 후에 독립운동을 계속했는데 이 사람 되게 정말 안타까운 게 이분 정말 1944년에 돌아가십니다. 우리 광복이 1945년이거든요. 1년 6개월 정도 앞두고 사망을 해요. 이 육사는 정말 의지적이고 확신에 찬 뭐의 확신 찬? 독립에 대해서 독립.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을 한다. 반드시 독립하고 내가 그 역할에 좀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의지적이고 확신에 찬 어조로 시를 많이 썼고 실제로 이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어서 더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 44년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이육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어렸을 때 유년 시절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삶을 살았냐면 쓸 때가 여기다 쓸까요? 어디 쓸까? 밑에다 쓸게요. 유년 시절에 한학을 배웠어. 한학이 뭐냐면
한문 공부 서당 같은 데 다닌 거지. 다니다가 이 사람 양반 집안의 자제예요. 양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육사의 집안의 양반 집안인 거지. 이 한학을 배우다가 서당을 다니다가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신식 학교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근대 신식 학교로 가서 거기서 배워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학을 배우면서 이 사람이 한시를 배워요. 한시. 그래서 한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한시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 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를 쓸 때도 한시의 느낌을 주는 시를 많이 썼어. 그래서 기승전결, 예를 들면 기승전결 이런 거죠. 기승전결. 네 부분으로 균재미를 맞춰서 균형적 시라든지, 그래서 한시의 영향을 받아서 기승전결, 네 부분으로 끊기는 시를 쓴다든지, 균형이 잡혀있는 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썼다는 게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까요? 절정, 이육사. 내용 보세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네. 매운 계절에 채찍. 자, 채찍을 맛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공감각적으로 심상으로 본다면 촉각의 미각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쨌든 어떤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매운 계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우리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뭡니까 이건? 당연히 일제강점기지. 일제강점기. 그죠?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쫓겨나듯이 온 거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이라는 건 높은 지대. 높은 지대. 하늘도 지쳐버릴 정도로 높은 지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해봐요. 아주 높은 지대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뭔가 이렇게 서리도 내려있고 그 위에 이 화자가 서 있습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할까?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 무릎을 꿇을 장소조차 안 나올 정도로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어때요? 좀 쭉 내려오면서 상황의 극한, 상황의 극한, 좀 부정적인 상황이 극한으로 가고 있잖아. 무릎을 꿇을 정도로 채찍에 갈겨서 쫓겨오다가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무릎 꿇을 곳도 없을 정도로 좁은 자리 위에 서 있잖아요. 상황이 점점 극한으로 가다가 반전을 주죠. 생각해 볼 밖에. 아,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생각해 봐야겠다. 이 겨울은 일제강점.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무지개는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 없어지지 않는 희망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독립은 온다, 이 말이야. 독립 온다. 독립은 반드시 온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역설법이라는 거예요. 역설법. 역설적 표현이다. 다시 쓸게요. 열이 아니고 역설적 표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독립은 반드시 온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표현했다. 겨울이 어떻게 이게 왜 역설적 표현이냐면 강철로 된 무지개는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강철로 됐다는 거는 사라지지 않는 무지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안 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역설적 표현을 썼다. 자, 이제 한번 이해를 핵심 정리 볼까요? 제재는 극한 상황이고 극한 상황의 초극의지. 초극이 뭡니까?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의지. 그죠? 극복의지. 이육사는 극복의지, 의지, 확신, 다짐 이런 게 시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항적, 의지적, 강하고 의지적인 어조 이런 거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한시 얘기했죠. 기승전결의 구성법 한번 볼까? 다시
크게 네 부분으로 끊어지죠. 둘, 셋, 연이. 그래서 1년, 2년, 3년, 4연이 있는데 이걸 이제 기, 승, 전, 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부분이니까 이건 이육사가 어린 시절에 배운 한시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선경후정 요건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선경후정 먼저 경치를 보고 뒤에 감정을 말한다. 먼저 정이 아니고 먼저 면이 왜 이럽니까? 먼저 경치를 말한다. 뒤에 감정을 말한다. 그래서 선경후정입니다. 반대로 먼저 감정 말하고 뒤에 경치 말하면 선정후정입니다. 선정후경입니다. 선정후경. 한자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선경 외적 상황, 그리고 후정 내적 의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는 외적 상황. 여기까지가 내적 의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건. 내적 의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의미가 없어. 역설적 표현 이건 꼭 알아두고 희망을 표현했다. 공감각적 심상은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고 정서가 변화한다. 극복 의지로 초극 의지. 아까 얘기했죠? 초극 의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발전한다. 확인 문제 보세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객관적 시각에서 대상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틀렸죠? 부드러우면서 설득력 아니죠. 과거 시제 요약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세요.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리을도 없네. 네. 이건 넘어갈게요. 어쨌든 요걸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육사는 아주 적극적인 독립 투사였고 안타깝게 독립을 보진 못했지만 그 의지와 확신을 시에 담아서 표현했다. 그런 시인이라는 거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이육사 교목 볼게요. 교목. 바로 내용 볼게요, 이건.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거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타협.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할까? 차라리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제 의지죠. 봄도 오지 마라. 나는 이렇게 우뚝 남아서서 있을 테니까 뭐 따뜻한 봄이 안 와도 된다. 나는 내가 추구하는 걸 이룰 거다. 이런 거죠.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끝없는 꿈길. 이거 독립을 염원하는 거지? 독립, 염원. 그렇죠? 아무리 내가 힘들게 살아도 끝없는 꿈을 꾸면서 뉘우침 없이 살겠다.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외부의 어떤 시련도 나를 꺾지 못할 것이다. 그죠? 나를 꺾지 못한다. 나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흔들릴 거면 나는 거꾸로 쓰러지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나를 흔들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나는 바로 그냥 쓰러져 버려서 죽어버리겠다. 나는 참 대단하죠. 타협하지도 않을 거고, 난 뉘우치지도 않을 거고, 난 흔들리지도 않을 거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독립만 보고 노력하고 살아가겠다. 이런 아주 의지적인, 그죠? 아주 의지적인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을 큰 나무, 아주 큰 나무로 빗대어서 교목이 나무란 뜻이거든요. 나무. 큰 나무로 빗대어가지고 표현했던 시입니다. 자, 핵심적인 보세요. 교목 얘기했죠? 곧고 굳은 나무. 암담한 현실에 굴하지 않는 내면적 결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사가 뭐냐면 애국지사 할 때 그 지사예요. 뜻이 있는 선비. 지사는 뜻 있는, 글씨가 너무 대충 써주면 또 그러니까 뜻 있는 선비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육사 시는 이제 양반 자제, 선비입니다. 선비. 극기적, 저항적, 뭐 이겨내려고 했던 사람이고, 강인하고 의지적인 어조 꼭 기억하고요. 부정어를 사용해서 의지를 표현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정어, 부정부사, 뭐 이런 거 있죠. 부사.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의지를 표현한 거지. 의지. 그렇죠? 교목은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나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어떤 대상이고, 비장한 시적자의 어조 느껴지고요. 네. 자, 문제 볼까요? 이 시에 나타난 시적어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고뇌하고 있다. 아니죠. 절대적인 존재가 이런 거 없고요. 외부 조건에 굴하지 않고 의지를 나타내 맞죠. 새로운 사람 이런 거 없고요. 2번 이 시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징적 시어들을 통해 시적 상황을 선명히 하고 있다. 맞고, 화자의 내면 세계를 구체적 자연물을 통해 형상화하고요. 명령형 어미를 통해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고. 맞고요. 4번 작품 속의 차라리 차마 등의 부사는 부정적 절망적 형식을 강조.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의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지? 그지? 의지 강조. 정답이 4번이 틀렸네요, 그죠? 명령형 어미 찾아볼까? 명령형 어미.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건데, 명령형 어미 뭐 이런. 아, 이건 아니고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검은색으로 칠해볼게요. 이게 명령형이죠. 명령형 표현, 그죠? 봄도 피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표현, 그죠? 그래서 어미 나왔습니다. 자, 이육사의 대표작 교목도 우리가 공부해봤습니다. 이육사는 사실 근데 이육사 시도 그렇고 뭐 윤동주 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 많이 딱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고 시대적 배경이 명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래도 이제 헷갈리거나 틀리지 않게끔 꼭 특징들, 이런 뭐 부사어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부정부사 어딨냐? 예, 부사어 활용 이런 거라든지 명령형 어미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잘 파악해 두세요. 알겠죠? 이런 게 다 문제로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윤동주의 서시 보세요. 윤동주 서시. 윤동주 시인하면 어떤 시인입니까? 윤동주 하면. 예, 여기 한번 볼까요?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이분은 더 안타까운 게 이제 광복을 약 6개월 앞두고 1년 6개월도 아니고 6개월 앞두고 사망해요. 이 윤동주 씨 하면은 부끄러움, 그리고 반성, 그리고 어떤 연민, 자기 혐오, 자아성찰, 여기다 플러스해서 자아성찰 씁시다. 부끄러움, 자기 반성, 자아성찰, 연민 등을 표현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인이죠. 이 대표작 서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동주 시인은 참고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움과 자아성찰 그리고 의지를 시로 표현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볼게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하늘은 어떤 윤리적, 그죠? 어떤 윤리적 판단의 어떤 대상이죠.
주체, 뭐라고 할까요? 윤리적 판단. 판단의 주체랄까, 주체? 기준? 기준이라고 할까요? 기준? 기준이라고 할까? 적당한 말이. 그래서 내가 하늘을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한 점도. 그렇게 바랬는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바라다 보니까 아주 작은 동요에도, 아주 작은 마음의 동요에도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을, 나는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마음의 동요에도, 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걸까? 뭐 이런 식으로 그 힘들어 했다는 거죠. 아주 그 자기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죠. 과거. 시제로 봤을 때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건 미래죠, 미래. 이 사람이 주어진 길은 뭘까요?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건 또 뭘까? 또 별은 뭐고요, 그죠? 이 별은 어떤 희망이겠지, 희망. 희망, 이상, 그 순수한 나의 세계, 그치? 본인의 세계, 자아의 세계. 모든 죽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죽어가는 것은 우리 민족을 말하죠. 우리 민족. 일제 치하에 있는 우리 민족. 일제 치하. 그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은 민족을 위한 길이죠.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말이겠죠.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의지를 다지죠. 의지. 그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기는 현재지. 현재. 지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밤. 이 밤은 어두우니까 일제 치하. 그치? 일제 강점기. 별은 뭐겠어요? 나의 어떤 소망, 희망. 요게 바람에 스친다. 바람은 시련이죠, 시련. 그래서 일제의 어떤 핍박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도 시련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민족을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윤동주는 식민지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성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이런 아픔을 시로 표현했다. 그렇죠? 자, 이제 확인 문제 봅시다. 1번,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아니고. 주어진 현실을 순응한다? 아니고. 삶에 대한 애착? 아니죠. 어려운 것 같고요. 2번, 다음 중 밑줄 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은? 밑줄이 지금 없어요. 또 있네요. 이건 해놨네요. 기억 보면 하늘이네. 기억 하늘. 완전 무결한 대상으로 양심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맞는 것 같죠? 기억. 니은, 바람, 잎새에 있는 바람. 자신을 속박하는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 틀렸죠. 2번이 틀렸네. 그죠? 선망의 대상,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디귿 맞아 볼까요? 디귿. 디귿은 별인데 순수와 광명의 속성을 가진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다. 맞고요. 4번 리을, 길. 삶의 과정으로서 역사와 현실을 바탕으로 한 화자의 사명감. 사명감 나오는 거 보니까 민족을 위한 어떤 자신의 책임,
사명감, 소명의식을 나타내는 길 이렇게 봤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꼭 이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 그리고 시적인 주제들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파악을 해놓으면 시험 볼 때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이제 보충 시들을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